네, 세계 최고의 정치 먹방을 지향하고 있는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입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정치 먹방에 이게 종갓집이 되기 위해서 특별히 종갓집 김치를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비를 털어서 좀. 아이 뭐 이게 이제 시작이니까요. 자, 앞으로 이게 잘 되면 종갓집에서 김치도 협찬하고 뭐 지평 막걸리도 주고 그러지 않을까요? 코로나 시대니까 셀프로 하는 걸로. 네, 셀프로 하는 걸로. 아, 김치 향기가 아주 좋습니다. 네. 막걸리 좀 더 드릴까요? 네. 자, 낮에 마시는 막걸리라 아주 특별한데요. 그런가요? 네. 자, 일단 한잔 하시고. 네. 김치도 하나 드시죠. 김치가 약간 시금하니 잘 익었습니다. 저는 막김치고 거기 볶음김치예요. 다음 코너에서 바꿔서 한번 드셔보시죠. 자, 이번에 이제 저희가 준비한 코너는 과연 그러면 내년 대통령 선거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이제 앞서 가상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좀 앞서 있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몇 번의 어떤 전국 선거에서 보면 민주당이 계속 전국 선거에서 압승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치 지형이 과연 어느 정도나 바뀌었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2020년 총선까지 민주당이 최근에 큰 선거, 네 차례 큰 선거에서 역대급 승리를 했죠. 그러니까 2018년, 2020년 선거는 다 싹쓸이했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네. 그런데 이게 지난 4.7 재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역전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정치 지형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정치 지형이 변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치 지형을 쉽게 말하면 정치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권 교체 지수. 예를 들어서 정권을 교체할 거냐 아니면 야당을 찍을 거냐 뭐 이런 질문이죠. 네. 근데 이 정권 교체 지수가 최근에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한테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가 그 시중에서 네. 어디 아파도 또 길을 가다가 넘어져도 네. 문재인 대통령의 탓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바로 정치 지형입니다. 여론이 이제 그렇게 돌면 정권에는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요소 중에서도 이 정권 교체 지수가 이를테면 가장 핵심적인 요인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국 지표조사, 매주 목요일 전국 지표조사 발표를 합니다. 4개 여론조사 기관이 공동으로 발표해요. 네. 상당히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데요. 네. 이 전국 지표조사는 여러 가지 여론조사 중에서도 가장 문 대통령과 여당의, 민주당의 아주 결과가 좋게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 조사를 지난주 목요일 조사를 보니까 정권 교체 여론이 이 정권 심판, 그러니까 정권 안정론을 네. 11%포인트나 앞섰어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정권 국정 안정론이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이나 현 집권 세력이 계속 지지를 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일 수 있고, 네, 다시 집권해도 좋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권 심판론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으면 바꾸겠다. 좋겠다. 그런데 이제 바꾸겠다. 정권 심판 여론이 좀 높아졌다.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 높아지고 있는데 특히 대장동 논란이 가열되면서 네. 이 흐름이 좀 빨라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 정권 교체 여론을 반전시키지 못한다면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힘들 수도 있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인이 정당 지지율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정당 지지율도 ARS 조사는 1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요. 네. 그다음에 전화면접 조사도 최근에 이제 국민의힘 쪽으로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됐죠. 아직 잉크가 안 마른 조사인데요. 네네. 네, 갤럽 조사를 보면 네. 이 국민의힘이 34, 네. 그리고 민주당이 31입니다. 네. 그런데 사실 여론조사는 여러분, 그러니까 수치로 나오니까 데이터라고 믿기 쉽죠. 데이터입니까? 여론조사. 여론조사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민심의 하나의 이제 단면을 보여주는 지표로는 이해가 되는데 과연 이것이 이제 확정적인 여론이야? 이것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론조사는 사람의 마음을 계량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반대로 대답할 수도 있고 네. 대답을 안 하고 역선택을 한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론조사는 수치로 발표되기 때문에 데이터인 것처럼 보이지만 네. 실제로는 데이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실 때는 그래프를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그래프라는 게 이렇게 곡선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네. 천천히. 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이 여론이 악화되는 그런 경우는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게 쌓이고 쌓이 악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누적돼 있고 축적돼 있는 여론의 어떤 집합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네요. 우리 학교 때 이제 변증법 배웠잖아요. 네. 그래서 변증법이 쌓여서 어느 순간 폭발하는
한다 뭐 이런 건데 네네. 그래서 그때 여론조사는 틀릴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네. 정교해도 여론조사를 보실 때는 그래프를 보시는 게 아주 좋다. 그리고 이제 어제 발표된 MBN 매일경제가 의뢰하고 RN서치가 조사한 결과 있어요. 네. 이 조사에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여론조사 차이가 역대급으로 벌어졌어요. 그러니까요. 15% 가까이 벌어진 걸로 나오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15% 정도 벌어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그러면 어느 조사가 더 많냐? 네. 어느 조사가 더 많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어느 조사라고 선택하기는 어려운데 네. 이게 이제 조사가 벌어질 수도 있고 이제 좁혀질 수도 있는데 이 추세로 보면 과거에 비해서 이제 조금 정당 지지율 격차가 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저는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정당 지지율을 보실 때 무당층이라고 있잖아요. 네. 어느 정당도 아니라고 대답하고 네. 이런 사람들을 분석하면 됩니다. 네. ARS 조사는 무당층이 거의 없어요. 한 10% 남짓. 그런데 이제 전화면접 조사는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과거의 무당층은 되게 민주당 성향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무당층이 왜 그러냐면 기존 정당을 좋아하지만 이 비판적 참여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런데 최근에 무당층을 보면 네. 20, 30대가 절반을 넘습니다. 네. 이 20, 30대는 과거에는 진보 진영, 2050으로 바뀌어서 진보 진영을 지지해 왔지만 네. 지금은 진영을 이탈해 버렸거든요. 네. 그리고 오히려 네. 국민의힘 쪽에 가깝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화 면접 조사와 ARS 조사 중간 어디쯤에 그 실제 정당 지지율이 있다. 민심이 거기에 있을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정확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세 번째 요소인데요.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입니다.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네. 지난 4.7 재보궐 때 크게 벌어졌다가 그래서 한동안 이제 축소됐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이제 격차를 확대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한국갤럽 보면 거의 한 15에서 20% 사이 격차가 벌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이 민주당 후보가 불리하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문 대통령을 씹는 게 예능 스포츠, 국민 스포츠처럼 됐단 말이죠. 이제 과거 이 노무현 대통령도 임기 말에 대통령 욕하는 게 이제 뭐 국민 스포츠가 됐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상당히 그래도 이미지가 좋은 편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대통령을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좀 늘고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이런 걸로 봐서는 내년 대선 정치 지형이 여당보다는 좀 야권에 유리하게 바뀌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네, 아주 명쾌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현재까지 지표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확정적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 그 다음 주, 그 다음 달 이렇게 이제 대선이 진행되면서 여론의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이걸 계속 추세적으로 좀 지켜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민심을 이해하고 대선 결과를 예측하는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지표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정당 지지도, 대통령 지지율, 그 다음에 이제 이 정권 가장 시판론이냐, 네. 아니면 국정 안정론이냐. 자, 이 세 가지 지표로 내년 대선의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엄 소장님의 결론은 그럼 뭔가요? 오늘까지 결론은 네. 이 덮어놓고 야당 아, 그래요? 무조건 아니, 그러면 지금 가상 대결도 윤석열 후보가 앞서고 있고 정치 지형도 좀 윤석열 후보가 앞선 것으로, 아니 윤석열 후보가 아니라 야권이 앞선다라면 정권 교체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오늘까지 결론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10월 22일까지 현재 엄 소장님이 내린 결론이 그거고요. 이 말씀의 유통기한은 10월 29일까지입니다. 왜 유통기한이 10월 29일이냐? 그때 이제 새로운 데이터로 새롭게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지금까지 여론조사는 최소한 일주일 정도는 이 정도 가지 않겠나 이렇게 전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주 명쾌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29일에 네. 이 얼마나 지표가 변했는지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가상 여론조사와 이 정치 지형을 통해서 내년 대선을 전망을 해봤는데요. 이 다음 코너에는 요즘 뭐 AI가 거의 뭐 대세 아닙니까? 이 빅데이터를 통해서 내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이걸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정치 지형 분석은 이걸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고의 정치 먹방을 지향하고 있는 신동아 구자홍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엄여영 시대정신연구소장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정치 먹방이라는 이제 새로운 세계의 지평, 새 지평을 열고 정치 먹방의 종갓집이 되겠다. 이런 컨셉으로 지금 방송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여론조사로 가상 대결로 봤을 때 대통령이 누가 될 거냐 이걸 전망을 해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 지형으로 봤을 때 그러면 누가 과연 대통령이 될 거냐.
그런데 엄 소장님의 이번 주까지 결론은 둘 다 윤석열 그리고 이 야권에 유리했단 말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해보려고 하는 것은 과연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는 또 누가 될 거냐. 일단 궁금하니까요. 한잔 하시고 결론부터 말씀해 주시죠. 술이 없는데요. 아, 그래요? 아, 예. 자. 유리병 너머로 네, 검사합시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주 빅데이터 결론은 누구로 나왔어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윤석열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가 다소 앞섰습니다. 아, 빅데이터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빅데이터 분석에서 많이 나오는 것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뭐 일단 좋은 거로 봐야죠. 아, 그래. 일단 많이 언급됐으니까. 네. 하기야 정치인은 무풀이 제일 무서운 거라고 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화천대유 하세요 이런 농담 있잖아요. 아, 그렇죠. 하세요. 많은 건 좋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이 나온 것은 이재명 그 지사가 많이 나왔고,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주시면 어떻게 이 지표를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썸트렌드라고 빅데이터 플랫폼 옛날에 다음 소프트가 만든 네. 이제 그 플랫폼인데요. 네. 자, 이 그래프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죠 먼저. 네. 그러니까 긍부정 이미지 추이 비교입니다. 네네. 여기서 위로 탁 튀어오른 게 있죠. 그러니까 치솟은 게 두 개가 있네요. 네, 이게 이제 바로 이재명 후보 얘기입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경선 후보가 됐을 때, 네네. 네, 뭐 이렇게 막 튀어오른 거죠. 아. 당선했을 때. 네네. 이렇게 보면 이 이재명 긍정주의는 23%입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네. 저희가 조금 있다가 한국갤럽 네. 이 호감도 여부도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네네. 반면에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네. 여러 가지 이제 실언에 시달리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일망한 실언. 네. 그래서, 1일 1망언이라고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두환 대통령 그 미화 발언도 있었고, 네. 또 그것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걔한테 사과 주는 거. 그 사진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볼 때는 그 참모들의 큰 실책이에요. 근데 혹시 그러니까, 저는 약간 의심됐던 게, 네. 그 부인 김건희 씨가 혹시 올린 게 아닌가? 그러니까 뭐 새벽에 올렸으니까 참모들이 이제 퇴근한 시간이니까 과연 뭐 부부 아니면 누구겠느냐 이제 이렇게 추론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윤석열 캠프가 그런 식으로 국민들에게 접근하려고 하면 아마 큰 낭패를 볼 수 있겠다. 이런 좀 아찔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참모라면 걔에게 사과주는 사진은 삭제했을 텐데 어쨌든 네. 이 합리적 의심이 갑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11%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빅데이터 긍부정 추이로 보면은 네. 윤석열 후보가 미세하게 이겼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연관어 비교. 그러니까 윤석열은 어떤 언어들하고 연관이 돼 있나 이걸 보면 몇 개만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국민주. 이번에 MBC 국감에서 네네. MBC가 처음에 출발할 때 국민주로 출발했다. 이런 게 좀 논란이 됐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국민주가 올라 있고, 네. 그 다음에 인디언 기후제. 그러니까 인디언이 특이하게 나오네요. 네. 네. 이 인디언 기후제는 네. 검찰 수사를 비아냥거릴 때. 아, 그러니까 뭐가 나올 때까지 계속 뭘 했다. 네, 나올 때까지 봤다. 그래서 이제 네. 예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네. 조국 수사.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검찰 그 수사를 비아냥거릴 때 쓰는 표현인데요. 네. 이것이 이제 최근에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됐고 네. 여야가 이제 같이 공방을 벌였어요. 네. 네, 그래서 이 인디언 기후제가 올라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재명 후보 쪽을 보면 네. 역시 화천대유. 그러네요. 화천대유가 동그라미가 제일 크네요. 보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화천대유에 직접 관련이 있다 이런 게 뭐 거의 50%에 육박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정감사를 저도 이렇게 살펴봤는데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방어를 저는 잘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야당 의원들이 뭔가 증거를 가지고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연관성을 찾아냈으면 이재명 후보에게 악재가 됐을 텐데 오히려 이재명 후보가 뭐 웃어 넘길 만큼 뭔가 이렇게 핵심은 좀 짚지 못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왜 국정감사 못했다는 평가가 다수입니까? 네. 이재명이.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그 화천대유나 아니면 성남 대장동 사건으로 국감에 나간 것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거부감 뭐 이런 게 좀 있지 않을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얼굴 안 보고 싶다. 뭐 이런 게 어떤 말입니까? 아, 그건 너무 좀 나쁜 비평인 것 같은데. 네. 나쁜 지평. 네. 그러면 이걸 지적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그러니까 그것은 저도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하면
국정감사라는 것이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국민의 대표로서 거기 앉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앞에서 뭐 이렇게 좀 조롱을 한다거나 아니면 비웃는다는 것은 그걸 보는 국민들도 똑같이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 태도 이것은 뭐 약간 비판받아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갤럽 오늘 그 조사 결과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감도 조사. 네. 왜 호감도 조사가 중요하냐면 특히 비호감도가 중요하대요. 비호감도는 나는 저 사람을 죽어도 찍지 않겠다. 네, 안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 피토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네. 네, 그래서 이제 호감도, 비호감도를 보면 네. 이재명 후보 호감도는 32, 네. 비호감도 60%, 굉장히 굉장히 높은 거예요. 높은 편이네요. 50%가 넘으면 이게 네. 사실 비상등이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여러 가지 논란, 악재들이 네. 쌓이고 있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후보를 보면 호감도 28%, 비호감도 62%. 네. 그러니까 미세하지만 네. 윤석열 후보가 조금 뒤쳐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후보도 비호감 여론은 상당히 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뭐 이렇게 지지율이나 이런 것이 좀 앞선다 하더라도 이게 안정적이다, 그렇죠. 견고하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래서 네. 이 세 가지 요소 빅데이터들을 총합 분석해 보면 네. 역시 이재명 후보가 미세하지만 이겼다. 네.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좀 앞섰군요. 비로소 이길 수가 그러니까요. 있겠죠. 알겠습니다. 이게 갈수록 이제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로 본 이 대선 분석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정치 먹방을 지향하고 있는 신동아 구자원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입니다. 네. 자,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첫 방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를 다 다뤘어요. 가상대결도 다루고, 정치 지형도 다루고, 빅데이터도 다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제 승패는 2대1이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조금 앞섰어요. 자, 이제 마지막은, 이건 뭐 저희가 시리어스하게, 심각하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정치 테마주라는 게 있어요. 역대 선거 때마다 항상 이런 게 나오거든요. 이 정치 테마주로 봤을 때는 이번 주 흐름이 어땠는가, 이걸 한번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사실 대선 테마주는 신기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론을 먼저 리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도 전에 그러니까 이게 선행지표라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선행지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 오늘 예를 들어 홍준표 관련주가 계속 빠지고 있는데 네. 그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좀 유리하다. 이것을 이제 미리 알려주는 지표인 거죠. 네. 돈은 다음 대통령을 알고 있다. 뭐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돈은 다음 대통령 알고 있다. 네. 아주 섹시한 제목이네요. 네. 그래도 이번 주는 그러면 누가 지금 유리하게 나온 거예요? 이번 주는 네. 사실 이 상승 하락이 등락을 거듭하면서 네.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오늘 그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테마주 대결은 네. 무승부에 가깝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뭐 이게 하나의 뭐 재미로는 볼 수 있는데 이걸 너무 믿고 의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긴 한데 제가 네. 사실 그 요 몇 달 사이에 네. 이 윤석열 테마주 웅진이라고 있습니다. 웅진이 어디 지명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네요. 공주의 옛 지명, 백제 때 공주의 지명입니다. 그런가요? 이걸 이제 웅진 사비성. 네. 네. 윤석금 회장이 네. 공주 출신인데요. 네. 윤석열 부친도 공주 출신입니다. 테마주인데. 야, 이거 너무 그쪽을 좀 띄워주는 것 같은데. 아직 띄워주는 건 아니고 제가 네. 이 고백하자면 네. 웅진을 2,000원대 초반에 사서 4,000원대 초반에 파는 거를 3번을 반복해서 50만 원을 갖고 500만 원 벌었어요. 이거 뭐 이게 너무 지극적인 이 개인적인 경험이고요. 근데 이제 저는 약간 좀 우려를 하고 있어요. 네. 정치 테마주가 너무 일반 투자자들 또는 국민들을 현혹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네. 이 투자의 대가에게 정치 테마주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일반 국민들도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목소리 들으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정량 연결하는데 대표님. 여보세요? 예, 대표님 저 구자홍입니다. 네네네. 예, 저희 지금 그 대선 테마주 관련해서 이렇게 유튜브 방송 촬영 중인데요. 네네. 예. 그래서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정치 테마주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존니 대표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펀더멘털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업의 펀더멘털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치 테마주로 움직이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을 거예요, 전 세계에서요. 그런가요? 뭐 미국에서는 이런 테마주 이런 게 없습니까?
말도 안 되죠. 아, 그래요? 이런 얘기 자체가 예를 들어서 뭐, 예. 트럼프가 될 것 같으니까 이 주식 오른다. 네. 누가 오른다. 바이든. 바이든 주식 이렇게 안 하죠. 아, 그래요? 그런 리포트가 나오는 데는 없죠.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주가가 이제 뭐 선행지수다 그래가지고 정치 테마주가 오르고 내리는 것을 보면 민심을 좀 선행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뭐 민심을 선행하는 지표로 보기에는 어렵다. 아니, 왜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한국은 아직도 네. 누가 대통령 되면은 네. 어느 기업을 잘하게 할 수 있다, 못하게 하다, 그렇게 됐건지 않느냐는 그런 막연한 얘기잖아요. 막연한 기대 심리가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만약에 기업을 네. 하는데 나랑 친구면 예. 내가 대통령 되면 그 네. 기업이 잘 될 거라는 예. 지극히 예. 잘못된 시각이죠. 그러니까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생각인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우리도 아직도 네. 주식 투자를 그런 테마라고 생각해서 하는 게 너무 강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선진화되는데 선진화되는데 좋은 투자 방법이 아니죠. 아, 그러면 그 대표님. 정치하고는 네. 그 기업하고는 전혀 무관한 거예요. 아, 그렇죠. 이게 정치와 기업의 어떤 그 활동은 전혀 무관한 거다. 네. 아, 그러면 대표님. 그럼 네. 투자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투자의 원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을 지켜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내가 투자가다 그러면 네. 예를 들어서 어떤 주식이 어떤 대선 주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막 만약에 상한가를 매수친다. 네. 그러면 그때 공매도 하는 거예요. 아, 오히려 공매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죠. 아. 그거는 전혀 당신이 만약에 내가 그 주식을 이미 갖고 있다 그러면 그때가 좋은 매도 시점. 이거 왜 떨리냐고 매도하는 것이. 아, 그러니까 오히려 정치 테마주를 투자하는 것은 투기꾼들의 먹이가 될 수 있는 거네요. 투기꾼이라기보다도 그거는 예. 이제 현명한 사람들이죠. 그런가요? 네, 왜냐하면 시장이 예. 잘못 움직이는 거니까. 네, 불합리하게 움직이는 것을 이제 이용하는 거니까요. 네. 아, 그리고 그거는 네. 정상적인 투자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 정치 테마주가 이제 혹시라도 민심을 좀 선행하는 지표가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전혀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네, 그건 민심하고 주식 가격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예,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런데 구 기자님, 부정적인 아니, 근데 잠깐만요. 이게 우리 존니 그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는 우리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뭐랄까요. 투자의 바이블처럼 여기는 분이기 때문에 네. 저는 오히려 이제 이분 말씀이 조금 더 더 와닿긴 해요. 네. 아, 정치 테마주에 현혹돼서는 안 되지. 이런 네.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이제 소장님 같은 분은 또 그걸 활용을 해서 이익을 챙기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냉정한 그런 이제 진단에도 불구하고 네. 실제로 그 증시에서 네. 테마주가 네. 뭐 적게는 2~3배, 많게는 10배까지 지금 올라 있는 주식들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지지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네.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유리하다, 또 네. 윤석열 후보가 유리하다 이렇게 되면 네. 수많은 그 종목들이 이제 등락이 엇갈리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어떻게 하나의 현상으로는 저도 뭐 유효한 뭐 이게 결과로 나오는 지표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렇습니다. 그걸 너무 맹신해가지고 윤석열 후보가 뜨니까 테마주 주가도 오르겠지 하고 사는 것은 좀 위험하지 않을까. 네, 뭐 위험할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소액을 갖고 심심풀이로 투자를 한다 네. 그러면 뭐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예를 들어서 네. 5일날 내달 5일날 이제 홍준표, 윤석열, 홍준표 네. 최종 이제 승자가 나오는데요. 네. 만약에 홍준표가 이길 것 같다, 또는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 같다. 그러면 네. 그 관련주를 찾아서 네. 많이 떨어진 종목을 한 몇십만 원 사보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엄 소장님의 의견에 반대고요. 저는 오히려 그 투자자 여러분 정치 테마주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에 기업을 좀 이렇게 뭐랄까 분석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과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디지털 전환 시대에 이 기업이 계속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좋은 기업이냐. 이것을 확신이 들면 오히려 그 이제 그 기업의 주식을 사는 게 좋지.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것은 제가 뭐 정치부 기자로 현장에서 취재를 해보면 너무 이 진짜와 가짜가 혼재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좀 현혹시키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부안해동하면 소중한 자기 돈을 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뭐 돈도 없지만 돈이 있다 하더라도 오히려 좋은 알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데 오히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네, 고 기자님 말씀 일종의 바이블인데요. 네. 실제 시장에서는 반대로 움직이는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증시 대선 테마주로 보면 네. 윤석열 관련주, 이재명 관련주가 네. 등락이 엇갈리는 선조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신뢰하진 않지만 정치 테마주로만 이번 주를 놓고 보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가 호각지세다. 그렇다. 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는.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이 가볍게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이 다음 주에 이 새로 변화된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또 대선 이 전망, 이 대선 결과를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